저는 그 가을마다 예. 계속해서 읽는 책이 사실 한 권 있어요. 아 그래요? 거의 한 진짜 10년 가까이 가을마다 꺼내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 책을 읽는 분을 2명이나 봤거든요. 우와. 안정되지만 권태로운 것과 불안정하지만 뭔가 열정적인 네. 것과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뭐 주인공의 선택은 어쨌든 권태로운 것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이기로 한 선택인 거죠. 공백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브람스를 예로 들면 날이 선선해지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데 사실은 워낙에 책을 안 읽으니까 가을에는 놀러 나가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캠페인성으로 나온 이야기다라는 말도 있죠. 정말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만 누가 어떻게 읽어라 좀 알려주면 그나마 그거라도 좀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독서보다는 놀러 나가는 걸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8년차 북튜버 공백의 책단장의 공백님이십니다. 이 가을에 읽어야 할 책 딱 3권만 추천을 받아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공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백의 책단장,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8년이었죠. 맞아요. 처음 개설된 게. 네. 그때 저도 이제 2018년에 했지만 좀 초였어요. 그 저는 완전 말. 가을에 하신지 않았나요? 맞아요. 10월 이쯤. 또 가을에 좀 그래서 가을이군요. 그렇군요. 가을책 추천인데. 맞습니다. 그때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 북튜버계의 신인. 저는 모르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북튜버들이 그 2018년 3월 지나서 한 여름쯤에 한번 출판문화진흥원에서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약간 고인물처럼 이제 우리들이 알았다 했는데 갑자기 탁 치고 올라오는 분이 이거 있다 세상에. 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뭐 일단 본격 추천에 앞서서 공백님한테 가을에 읽기 좋은 책 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미션을 드렸잖아요. 가을에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미션을 드렸는데 가을에 읽기 좋은 책 하니까 딱 뭐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그 가을마다 예. 계속해서 읽는 책이 사실 한 권 있어요. 아 그래요? 거의 한 진짜 10년 가까이 가을마다 꺼내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서 네, 혹시 다 못 읽고 계속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다행히도. 그래서 그 책이 일단은 1번으로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읽어봤을 때 이거는 가을에는 다시 꺼내 읽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 책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3권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하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가을의 분위기가 책을 읽기 좋은 분위기인 건가요? 일단 쾌적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가을 타세요? 가을을 타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가을을 타거든요. 그래서 완전 F구나 감성. 네, 감성형. 그래서 가을이 네. 되면 뭐를 이렇게 꺼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뭐를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상적이 좀 된다고 해야 될까? 근데 공백님은 여름도 타고 겨울도 타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절기마다 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가을이 뭔가 진짜 세게 딱 가을이다. 감상적으로. 기분이 네.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꺼내 읽지 않나 싶어요. 찾게 되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을이라는 분위기가 특별히 와닿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을 책 하면 감성적인 책 이런 걸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조금 그런 네. 이제 어떤 마음의 싱숭생숭함을 채울 수 있는 책이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그래도 가을을 어떤 분위기로 느끼기보다는 어떤 계절의 상징의 하나로서 느끼게 돼서 그때는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른 2권은 조금 더 가을의 상징에 어울리는 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바로 첫 번째 책부터 그러면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 하는데 이 가을의 책으로 골랐던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일단 밝혀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네.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혹시 예상하셨어요? 약간 아니, 왜냐하면 저도 가을 책 하면 누군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가을에 이만큼 맞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그게 가을도 있지만 일요일 오전에 읽기에 너무 좋은 책. 맞아요. 뭔가 그 고즈넉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이 책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 책을 읽는 분을 2명이나 봤거든요. 우와 무슨 신의 계시처럼 네, 이거는 진짜 이 책은 쌀쌀해지면 사람들이 꺼내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딱 와닿는 책이었어요? 일단은 가을의 계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너무 뜨거웠던 이제 한여름, 완전히 막 풍성했던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것들, 내가 수확할 것들 혹은 내가 이제 버릴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브람스라는 소설 자체가 너무나 뜨거웠던 그 사랑의 순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소설이 네, 시작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 이런 것들을 여자 주인공이 계속 떠올리면서 네. 그 굉장히 또 권태로운 사랑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곳은 되게 가을 같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그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죠? 폴? 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이름이 폴이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시몽. 시몽인가? 하여튼 맞아요. 좀 이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고 남자 이름 맞아, 같은데 맞아, 여자고. 맞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때 39살인가라는 맞아요. 39살 꽤 나이가 설정이죠. 있는. 예. 39살정인데 16살인가 적은 맞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 동거하다시피 동거를 했었죠. 그쵸, 동거하면서 그쵸. 사귀던 애인이 있고 네. 그런데 좀 소원해진 사이에 맞아요. 16살 연하가 치고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그 불같은 여름 같은 사랑이 확 치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거를 막 불태우다가 음.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맞아요.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소설 보면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거울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 얼굴에서 스치는 어떤 지나간 세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나간 사랑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딱 어떤 제가 20대 때 생각하던 가을의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가을만 되면 이 책을 계속 읽어왔어요. 20대 때부터요? 네. 20대는 그거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정서 아닌가요? 글쎄 이상하게 네. 또 너무 그게 뭔가 저의 미래 같달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어떤 권태로움 같은 것을 없던 것도 좀 느끼게 하는 게 가을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회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름도 있지만 다시 가을까지 오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의미심장한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소원해진 사이를 서로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맞아요. 하는데 마지막에도 결국 뭐 그 폴도 뭐 질투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맞아요. 또 똑같이 늦는다는 연락이 오면서 음. 앞에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회기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책이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선택을 이 여주인공이 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이 여름 같은 이 막 팔팔한 24, 5살의 변호사, 그 젊은 변호사 그리고 자기의 오래된 연인 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건 말하자면 안정과 현실? 현실 비슷하구나. 네. 그렇죠. 안정되지만 권태로운 것과 불안정하지만 뭔가 열정적인 네. 것과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뭐 주인공의 선택은 어쨌든 권태로운 것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이기로 한 선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모순이랑 되게 똑같은 구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모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맞아요. 또 공교롭게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둘 다 안정을 선택했단 말이죠. 아마 그 책들의 주제가 사랑이 아니라 애초에 권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소설을 딱히 사랑 소설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이거는 권태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공백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모순이나 아니면 이 브람스 어떤 상황에서 또? 저는 브람스를 예로 들면 저는 얼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람스에서 시몽이라는 그 연하의 남자가 굉장히 잘생긴 네.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다. 역시. 그렇습니다. 네. 네. 권태고 보고 저는 이제 잘생긴 사람으로. 되게 제가 알기로는 나른하고 권태로운 생활을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또 이 그쪽 그 사랑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열정적이고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분이 왜 인생책이 그 가을책이 브람스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 그 가을의 정서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제로 제가 추구하는 혹은 제가 실제로 해왔던 사랑이랑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이 주인공의 모든 선택이. 근데도 가을에 이걸 꺼내들게 되는 건 내가 그동안 겪어본
알아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면을 약간 들추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이게 뭔가 반출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지금 여름은 너무 덥고 하니까 정신도 없고 뜨겁고 막 맞아요. 지나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야 그때 그랬는데 뭐 휴가 갔다 와서도 휴가에서는 진짜 힘들고 그래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가을쯤 돼서 맞아요. 그때 그거 좋았는데 그거 맛있었는데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가을은 뭔가 우리 지나간 세월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한 것 같아요. 겨울은 뭐래요 그러면? 겨울은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는 계절 하나하나를 좀 상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가을에 나한테 남은 거 지나간 거를 헤아렸다면 겨울에는 어쨌든 우리 삶은 순환하니까 겨울에는 좀 웅크리면서 다음에 내게 올 것들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그럼 봄은 봄은 이제, 네. 이제 씨앗을 심는. 그래서 이게 되게 식상하지만 사실 이 계절별로 이 순환의 주기를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계절에 따라서 어떤 단계인지를 좀 헤아려보고 내가 지금 좀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내가 좀 돌아볼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여름처럼 왕성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게 식상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금 여름처럼 왕성하게 밀고 나간다고 했는데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디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제 날씨가 바뀌어서 또 네. 옛날에 여름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실내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여름이 아닌가 요즘은. 맞아요. 너무 징그러운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순환을 하니까 그런데 하루도 그런 순환이 있지 않아요? 하루에도 맞아요. 어떤 하루에도. 패턴도 있고 네. 그 주기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무언가를 하겠다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오후만 돼도 이제 좀 지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일상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공백님은 좀 반대시죠? 네. 저는 이제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식욕도 돌고 약간 그 의지도 돌고 네. 이러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하루가 또 찾아왔구나. 전 약간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분들은 하루를 볼 때도 어떤 뇌과학적으로 내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 네네.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생활 루틴대로 그걸 계산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런 도구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운영할 때. 꼭 그런 거라기보단 일단 내가 나 자신을 좀 알고 그렇죠. 난 오전에 깨어나는 사람인지 오후에 맞아요. 깨어나는 사람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네. 찾아가면 중심을 잡아가면 훨씬 더 좋다. 맞습니다. 네. 괜히 다른 사람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어차피 그렇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 그 녹화 시간은 11시 정도인데 공백님이 11시에는 정신이 다 깰 수 없다. 그래서 1시로 좀 미뤄달라고 해서 약간 늦게 시작을 맞습니다. 했죠. 네. 저는 이제 11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저번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DNA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좋다라고 막 이렇게 맞아요. 강조를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원래 맞아요. DNA 자체가 343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일찍 자고 새벽형.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다음에 음. 적당히 하는 사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예를 들어 뭐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난다.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난다 하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호랑이나 이 맹수들한테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맞아요. 같이 모여 산다 하더라도 그런 불침범을 쓰고 어떤 밖에 외부로부터의 그렇죠. 위협에 경계를 서야 되는데 모두 동시에 잠들고 동시에 일어나면 할수 8시, 없으니까. 8시간 동안 빈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니까 이러면 최소한 2시간 정도만 공백이 있으면 서로 깨어있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자는 사람 따로 있고 하니까 DNA 자체가 343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유전적으로 이제 예, 그게 예. 근데 그게 저도 진짜 몸으로 느끼는 게 정말 한참 막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막 최고다 아침에 막 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요. 네. 저도 해봤는데 이게 똑같이 제가 한 8시간 정도 자거든요. 네. 똑같이 8시간을 자도 제가 그 중심을 아침에 두고 살 때랑 네. 저녁에 두고 살 때가 그 피로도가 아예 달라요. 사람의 정신이. 네. 그래서 나는 밤에 네. 이제 그 활동하시던 조상님들의 그렇죠. 뭔가를 네. 물려받았나 보다. 이 343 중에 뒤쪽의 3. 네, 이쪽의 3이다라고. 시원 대표님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저도 예를 들어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내일 뭐가 없다. 그러면 새벽 3, 4시까지 깨워서 뭔가를 사부작사부작 하는 스타일
스타일이고 근데 그래요. 그거에만 맞춰서 살 수는 없지만 그건 그렇습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한쪽에만 아침에 9to6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바뀌는 거 아시죠? 9to6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절의 유산이거든요.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콘텐츠의 시대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것도 많이 바뀔 겁니다. 공백님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눈치 안 보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책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네, 사강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만 잡 얘기만 했었는데 계속했어. 근데 사강 자체도 되게 매력적인 여자 아니에요? 네, 엄청 이제 파격적인 삶을 네, 산 여성이고 그 사실 사강의 삶 자체는 이 소설이랑은 또 완전 반대이고 본인은 정말 불타는 사람과 불타는 인생과 스피드에 마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겼던 네네. 사람인데 막상 사강이 쓴 뭐 소설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소설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또 어린 나이에 소설들을 써냈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서가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마 슬픔이여 안녕이 데뷔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18살인가에 썼는데 그 전에 수녀원 학교 이런 데 다녔었어요. 아. 그러니까 억누린 욕망? 뭐 수녀원 학교니까 막 이러다가 맞아요. 그거를 그룹 막 했는데 근데 슬픔이여 안녕은 조금 약간 파괴적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슬픔이여 안녕의 정서에 제일 가깝지 않았나 자신의 욕망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여자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말로 했는데 참 다른 건 몰라도요 18살에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다 이건 진짜 부럽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뭔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음. 인간의 일이지만 네. 뭔가 다른 인간? 아예 그냥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강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르구나. 공백님도 18살은 아니지만 또 나름 소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올해 나오죠. 올해 나옵니까? 네, 올해 가을에 나옵니다. 가을? 가을에 나오네? 가을에 나와요? 네. 그 언제쯤 나와요? 대강? 아마 예상은 10월. 그럼 10월을 그때 그 소설 특집으로 다시 오셔야겠는데 그러면 잘 요거 하고? 팔려야 올 수 있고요. 잘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민망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나와서 잘 팔리게 만드는 게 이제 그렇군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나와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 출판사가 그렇게 그런 푸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들은 굉장히 몸달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출판사가. 두 번째 책은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닌데 마크 헤이머라는 네. 작가의 두더지 잡기라는 에세이입니다. 우리가 뭔가 항상 완전하고 가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잖아요. 매끄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에서 너무 지나치게 매끄럽게 뭔가를 원하고 이루고자 할 때 그 사이에서 이제 지워져 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세 번째 책은 이제 어떤 이 모든 것의 완결 같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책인데